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를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환자는 상급병원에서 집중치료에 피해를 줄이고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는 전담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활치료시설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특별 공급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체국이 오늘부터 판매 시간을 기존 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로 앞당깁니다. 우체국에서는 한 사람당 1,000원에 마스크 5장을 살 수 있는데 전국 우체국의 하루 판매 물량은 65만 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구하지 못해 직접 만들어 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주로 만든 마스크에는 필터가 없어서 감염된 분비물에는 무방비하고 드라이어로 말리는 것도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를 가장 크게 위협한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세계적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기존의 봉쇄 전략에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중심으로 급증하는 환자에 대처하면서 의료진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판명됐지만 병실이 없어 자가격리 상태에 있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방역 대책을 수정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의 유입을 차단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격리하는 봉쇄 정책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확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사망자를 줄이는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변경됩니다. 코로나19가 초기에 전파력은 강하지만 확진자의 80% 정도는 입원할 필요 없이 경증으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근거가 됐습니다. 또한 의료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경증 환자를 모두 입원시켜 치료하다 보면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원을 통한 의학적 치료가 불필요한 경증 환자를 병원에 집중시킬수록 한정된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과 피로도만 올라가 의료진 보호에 나쁜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구 경북 지역은 지역 감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 다른 지역은 타 지역 유입이나 산발적 사례가 생기고 있어 방역 조치의 수준은 지역별로 조금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봉쇄 정책은 검역 당국이나 보건 당국이 주도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국민 각자가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1, 2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대구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에 맞춰서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경증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대구시 중앙교육연수원으로 옮기고 중증 환자의 경우 시도와 협의하지 않고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전국 병원에 있는 병상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바꾼 지침의 핵심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대구시는 지침 개정에 맞춰 5개 기관 80여 명으로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단을 꾸렸습니다. 당장 시설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후 환자 분류와 이송, 입원 대기 환자 관리를 전담한다는 방침입니다. 생활치료센터 환자 관리는 우선 경북대병원이 전담합니다. 경증 환자분들을 좀 저희들이 우리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분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다른 환자분들을 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도 있고. 센터에는 24시간 의료 지원은 물론이고 심리 지원, 생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정부와 대구시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부터 바로 운영해 입원 대기 중인 경증 환자를 이송하고 추가로 센터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이 3개 시설을 대상으로 이미 현장 답사까지 갔다 온 상황인데요. 우선 내일부터 운영되는 데는 중앙교육
공무원 교육연수원입니다. 또 중증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야 할 때는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지원상황실이 전국의 병상을 총괄해서 배정합니다. 국가관리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총괄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유인받아 결정하는 만큼 빠른 병상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로 시도 단위로 거치지 않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신속하고 빠른 대응들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변했다. 국가치료 병상, 그다음에 민간병원 같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그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 방향의 변화로 입원 대기 환자 관리를 강화하면서 효율적인 병상 운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체계를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로 나눠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대구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의 시설 확보와 운영, 그리고 환자 이송과 의료 지원 등 필요한 기능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대구뿐 아니라 다른 모든 지자체에서도 공공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활용해서 충분한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미리 선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새로 전환한 치료체계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겪지 못한 치료체계 변화인 만큼 어려움도 있겠지만 중앙과 지방, 민간이 합심해서 최선의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에서 생후 45일 된 아기와 3살 유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먼저 부모가 확진된 뒤 잇따라 자녀들까지 감염된 건데요.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자택 입원 대기가 길어지는 탓에 가족까지 전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료원입니다. 이곳에 3살 남자아이와 어머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했습니다. 둘은 최근 열흘간 외출한 적도 없었습니다.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아버지에게 옮은 겁니다. 남성이 27일에 배우자와 어린이 29일 날 확정을 받았는데 심지어 45일밖에 안 된 신생아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내 확진 환자 가운데 최연소인데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서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아 자택에서 입원 대기하다 가족에게 전파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병원 내 원내 감염이 굉장히 특징적인 질환이었던 데 비해서 이번 코로나는 저희 부산의 예도 보면은 가족 간의 감염들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족과 생활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또 온 가족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을 뒤늦게 알아채 자가격리가 늦어지는 경우라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 간의 그 전파 연결고리를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데 특히 이렇게 부모가 감염이 된 경우에는 이 아이를 보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침에 따라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게 되면 가족 간 감염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던 70대 여성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감염된 건지가 관심이었는데 방역당국은 면역력이 떨어진 데다 몸속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경기도 시흥의 73살 여성입니다. 지난달 9일 25번 환자로 분류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외 여행력이나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어 당시 방역당국은 가족 내 감염 사례로 봤습니다. 뒤이어 확진된 아들 부부가 광둥성을 다녀와 함께 사는 어머니에게 전파된 거로 본 겁니다. 2월 4일 날 며느리께서 먼저 기침 증상이 있으셔서 이 며느리 분이 먼저 발병하고 또 가족 내 전파로 13일간 치료 후 지난달 22일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재확진이 됐습니다.
퇴원 닷새 뒤 의심 증상이 있다며 보건소에 자진 신고한 뒤 벌인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국내에서 완치 환자가 재확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역 당국은 재확진 사례란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재감염이 아니라 재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환자분은 상당히 연세가 많으셔서 좀 면역이 좀 저하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구가 재발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0대의 고령이라 면역력이 떨어졌을 거라는 점, 퇴원 기준에만 적합할 정도로 몸속 바이러스가 줄었을 뿐 완전히 사멸되지 않았다가 다시 증폭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런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앙임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오는 5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주 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추경에 합의한 만큼 정부가 지난주 내내 밤새워 추경 작업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출할 추경은 메르스 당시 11조 원 규모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이번 한 번으로 고난이 끝나길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추가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를 감안해 추경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수혜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충분해서는 안 된다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 아이 키우는 부모 등으로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체감하게 하는 분명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ICT 분야 기업을 돕기 위해 기술료 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기술료 일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ICT 연구개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 납부 기술료의 납부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기술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중소기업이 ICT R&D 사업에 참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민간 부담금 비율 기준을 33%에서 20%로 줄이고 기존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현금 사용을 허가할 예정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늘부터 전국 읍면 지역에서의 보건용 마스크 판매 시간을 오전 11시로 앞당깁니다. 다만 제주 지역은 오후 5시, 도서 지역은 마스크 도착 시간에 맞춰 판매를 시작합니다. 또 우체국별로 사전에 우체국 입구에 안내문을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당일 판매 수량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판매 우체국은 대구 청도 지역 89개 우체국을 포함해서 전국 읍면 지역 1,400여 곳입니다. 판매 수량은 1인당 5개로 제한됩니다. 마스크 공적 판매처인 농협은 오늘 전국 2,219개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 70만 장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확보된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협은 지난달 27일부터 나흘 동안 공적 판매 마스크를 총 279만 장 공급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서 29일에는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102만 장을 공급했고 어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177만 장을 공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직접 만들어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재료마저 동났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저는 서울 도심 주요 상권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방역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서울 신촌에 있는 잡화점. 방역 마스크를 파는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마스크는 없나요? 언제쯤부터?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편의점에서도 마트에서도 마스크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겨우 마스크를 발견해도 값비싼 가격에 시민들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4,000원짜리는 내가
반나절 일하면서 좀 한 번 쓰고 버리기는 너무 비싸. 온라인에 마스크 판매를 한다고 뜨기만 하면 바로 품절 사태다 보니 직접 마스크를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 조회수도 급증했습니다. 손 소독제를 만드는 영상도 갖가지입니다.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한 거고, 블로그 같은 데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재료 판매도 급증해 한 온라인 유통업체에선 손 소독제 재료인 소독용 에탄올의 최근 한 달 판매량이 무려 7배나 늘었고, 시중 약국에서는 이미 에탄올이 동났습니다. 알코올은 한 10일 전까지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지만 뭐 10개씩 이렇게 배당을 받았는데 그날로 다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예. 고육지책이지만 만들어 쓰는 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종이 행주로 만든 마스크에는 필터가 없어 감염된 분비물에는 무방비하고, 드라이어로 말리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 다시 쓰는 것도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세계적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류를 위협했던 바이러스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를 가장 크게 위협한 바이러스를 꼽으라면 인플루엔자, 즉 독감 바이러스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1918년 대유행한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4천에서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페인 독감을 일으켰던 H1N1 독감 바이러스는 유전자 재조합을 거쳐 2009년 다시 한번 인류를 위협합니다. 18,500명의 사망자를 낸 신종 플루입니다. 당시 WHO는 신종 플루를 세계적 대유행 단계인 팬데믹으로 선언했지만 팬데믹 종료 이후 병원성이 낮아지면서 신종 플루는 일반 독감으로 편입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병원성이 좀 예전보다는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건 아니고 이제 변이주가 나타나면서 또 사람들을 다시 감염시키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최근 독감 바이러스 못지않게 맹위를 떨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난 2003년 77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중증 호흡기 증후군 사스와 2013년 48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80% 일치합니다. 독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서로 다른 바이러스이지만 모두 유전자 변이를 잘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가 자꾸 성질을 바꿔 통제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발병 초기부터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질 것이란 기대는 금물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마클 립시치 하버드대 전염병학 교수는 사스가 2003년 여름에 사라졌다는 것은 널리 퍼진 오해에 불과하다며, 사스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강력한 보건 노력 끝에 통제된 것이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립시치 교수는 새로운 바이러스들은 날씨와 관계없이 사람에게 쉽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절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맞지만 코로나19가 똑같은 성향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고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할 것이라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기대와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네, 별똥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똥별, 즉 유성을 보며 소원을 빌곤 하는데요. 사실 소원을 빌기엔 시간이 좀 짧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성을 보며 소원을 비는 이유는 신비로움 때문인데요. 이런 유성이 지구의 생명의 씨앗을 선물해 줄 수도 있다는 신비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도 사이언스 투데이 별별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